여러분 혹시 흰 코끼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흰 코끼리는 고대 태국 왕들이 신성하게 받들었던 동물인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귀중한 흰 코끼리를 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흰 코끼리가 죽을 경우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서 엄벌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신하 입장에선 당연히 흰 코끼리를 정성스럽게 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흰 코끼리가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거의 모시다시피 돌봐야 하니 파산은 시간 문제였겠죠. 신하에겐 선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징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흰 코끼리는 오늘날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돈만 많이 들고 실속은 없는 애물단지를 뜻합니다. 문제는 이런 흰 코끼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낸 세금을 낭비하며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애물단지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해법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야간장에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큰 지난 2월 우리를 환희와 감동으로 벅차게 만든 일이 있었죠.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여러분은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영미를 외쳤던 커링 선수들? 아니면 남북 공동입장? 저는 개인적으로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가 있죠. 저는 그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개최 준비가 더뎌서 걱정이 많았지만 매끄러운 대회 운영과 남북 단일팀 구성 등으로 인해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올림픽 이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난 2월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며 올림픽의 환희와 영광으로 가득했던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다시 찾은 현장. 화려했던 개폐회식장은 간데없고 송화대와 일부 올림픽 기념관으로 쓰일 건물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돼 있었다. 유지했을 때 드는 운영비 부담 때문이었다.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까 격세지감이기도 하고 저도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서커스단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러한 그 황량함, 적막함이 여기에 또 다시 남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올림픽 개폐회식장을 짓고 이를 다시 철거하는 데 든 비용은 모두 1,300억 원. 단 4번의 행사를 위해 개폐회식장을 새로 짓고 철거한 평창의 선택은 외신에서도 큰 화제였다. 그런가 하면 막대한 운영 비용 때문에 활용 방안도 찾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경기장도 있다. 관객도 얼음도 없이 텅 빈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장의 건설 비용은 약 1,264억 원. 고육지책으로 이곳을 수산물 냉동창고나 경빙장으로 사용하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문을 닫고 있다. 돈 전기료 엄청 들어갑니다. 이거 얼음 얼리는 것만 해도 한 1억 가까이 들어가요. 한 번 얼릴 때. 공사비만 1,000억 원 이상 들었지만 막대한 운영 비용과 운영 적자 때문에 아직 인수할 주체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은 모두 3곳에 달한다. 하지만 더 큰 애물단지는 따로 있다. 공사비만 2천억을 넘게 들인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건설 당시부터 환경 파괴 논란이 있었다. 결국 올림픽이 끝나면 강원도에서 시설물 철거와 함께
삼림 복원을 약속하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초 복원을 약속한 강원도가 건설비에 맞먹는 2천억 원의 복원 비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복원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경기장의 시설물들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야, 뺀질뺀질하네요. 원래는 곤돌라하고 관리도로를 다 철거를 하고 산에 이제 한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는 복원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고 강원도가 일종의 약속, 공언한 내용인데 이제 와선 이제 뭐 동계 아시안 게임이나 뭐 이런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강원도가 말을 바꾼 거죠. 지난 국감에서 강원도는 2021년 동계 아시안 게임 유치를 위해 가리왕산 스키장을 복원하기보다는 그대로 존치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희가 이제 뭐 약속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100% 이제 복원하기에는 우선 예산이 처음에 지을 때 예산에 버금갈 만큼 한 2천억 정도가 들게 되고요. 군민들, 도민들은 존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하지만 한 자료에 따르면 가리왕산 경기장을 존치해서 잘 운영하더라도 접근성이 낮고 어려운 코스 난도 때문에 연간 36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존치도 복원도 결정을 하지 못하면서 슬로프 등 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여기 보이는 게 이 산사태를 정도면은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굉장히 큰 나무였겠네요. 실제로 지난 5월 갑자기 내린 비로 가리왕산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아예 그냥 다 잠겨버렸었죠. 어느 정도 물이 찼어요? 물이 여기로 보시면 이 정도 차 올랐었어요. 비만 오면 정말 무서워요. 이 가리왕산에서 물 내려오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양이 많아요. 양이 많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림픽이 끝난 지 이제 9개월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 화려했던 경기장들은 이제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가리왕산 경기장의 활용 방안 문제는 올림픽이 열리기 몇 년 전부터 이미 예상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분산 개최였는데요. 다른 지역의 기존 시설을 활용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단 8일간의 행사를 위해 2천억 원을 투입해서 가리왕산을 파헤쳐 경기장을 짓고 이후에 또 2천억을 들여서 복원하느니 이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른 전라도의 무주 리조트를 다시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하지만 강원도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1,300억 원을 들여 지었지만 단 4번만 쓰고 허물어버린 평창 개폐막식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강릉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개폐막식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거는 평창올림픽이지 강릉올림픽이 아니라는 반대에 또 부딪혀서 역시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아쉽습니다. 만약 경기장을 새로 짓는 대신에 기존 시설을 재활용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세금으로 짓는 경기장이니만큼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최근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현재까지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9억 원의 흑자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먼저 평창조직위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쓰인 돈은 약 2조 5천억 원입니다. 반대로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각종 기업 후원금과 IOC와 정부의 지원금, 거기에 입장권 판매 수익을 비롯한 기타 수익까지 더하면 약 619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흑자라는데 뭐가 문제냐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흑자일까요? 여기에 빠진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수촌과 경기장, 그리고 방송센터를 지은 건설비 약 2조 원이 추가되고요. 거기에 고속철도와
또 도로를 지은 비용 약 9조 원까지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들어간 돈을 다 합해보니 무려 14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들을 앞으로 잘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운영 적자가 5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선 알파인 스키장까지 존치시켜서 그대로 운영한다면 매년 약 95억 원의 적자가 쌓이게 되고요. 가리왕산을 다시 복원한다고 하면 복원 비용이 또 들겠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경기장이 애물단지도 이런 애물단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보면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행사들이 돈으로만 환산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기도 하잖아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올림픽이나 월드컵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 된 기쁨, 감동, 여러분 모두 느껴보셨을 거예요. 국가 브랜드 역시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올림픽이나 대형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이왕 할 거면 실속 있게 하자. 개최는 하되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흰 코끼리가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를 포기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스위스의 한 도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겨울 스포츠의 천국 스위스 시옹. 알프스 산자락에 위치해 스키장으로 유명한 시옹시는 2026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선언했다. 3번이나 2위로 아깝게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했던 시옹시가 무려 4번째 도전에 나섰던 것이다. 적극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이유를 들어봤다. C'est un accélérateur de développement. Tout allait se faire de toute façon. On va renouveler nos hôtels, on va renouveler nos remontées mécaniques, agrandir notre aéroport. Et puis voilà. 올림픽 유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조 3천억 원, 평창의 6분의 1에 불과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스위스 연방정부와 IOC가 지원해주기로 해서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 원에 못 미쳤다. Donc, je disais, la Confédération suisse mettait en chiffre rond 1 milliard de francs, de dollars. Le gouvernement du Valais, donc de la région, 100 millions. Et ensuite, on pouvait compter sur l'appui du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à hauteur, c'est en train de discuter, 500 millions environ. IOC 역시 시옹시 단독이 아닌 주변 도시들과 분산 개최를 허용했고 올림픽 경기장도 기존 시설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2곳만 새로 지으면 됐다. Le fait qu'on avait toutes les infrastructures déjà existantes faisait on avait besoin de très peu d'argent pour investir, puisqu'on avait déjà tout. C'est-à-dire, si vous investissez 1,5 milliard pour organiser des Jeux Olympiques, on va attendre un retour qui est de l'ordre entre 3 et 5 milliards. 개최지로 유력했던 스위스 시옹. 하지만 지난 6월 유치 후보지 신청 주민투표에서 54%의 주민들이 반대를 선택했고 결국 시옹시는 올림픽 유치를 포기해야 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J'ai voté non parce que c'était pas, on savait pas vraiment comment avec les coûts. La question des coûts n'était pas très claire. C'était pas très clair combien ça allait coûter et surtout qui allait payer quoi. Parce que c'est quelque chose qui aurait coûté très très cher au final. Et comme vous savez, tous les endroits où il y a des Jeux Olympiques, ça a laissé des dettes qui ont dû être payées dans les décennies qui ont suivi. Des dettes aux communautés locales. 올림픽 개최 반대를 주도해온 상그라 씨 역시
시용 시민들이 올림픽 개최 도시 경기장들이 사후 애물단지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올림픽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3 semaines de fête, 30 ans de dette. Est-ce que ça vaut la peine de s'endetter pour un petit événement qui ne dure que 2 ou 3 semaines? Les Jeux Olympiques ont montré qu'il y a eu des dépassements, que finalement les villes s'endettent et puis que les constructions sont disproportionnées, on ne les réutilise pas. Ce sont ce qu'on appelle des éléphants blancs dans le paysage. Nous ne voulions pas de cela.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던 올림픽이 어쩌다 이렇게 외면받는 처지가 된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명쾌한 답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분과 연결을 해볼까 하는데요. 스위스 로잔 대학교의 뮬러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뮬러 교수님. 반갑습니다. Hello everybody, I'm Martin Müller. I'm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Lausanne. And I work on mega events, so big events like the Olympic Games or the Football World Cups and what they do to cities. 네, 그런데 교수님, 최근 올림픽을 포기하는 도시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o we've seen that every Olympic Games actually ran over budget, so they're always more expensive than expected. And you can see that here in the study where we looked at all Olympic host cities since 1960. And you can see some very massive cost overruns, like Montreal, for example, with 796%, or Barcelona with 417%. So all in all, if you take the average, it's actually 118% cost overrun. So Olympic Games are often more than twice as expensive as originally foreseen. 예산이 2배 가까이 초과됐다고 하셨는데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네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메가 이벤트 덕분에 경제 효과는 있었습니까? So one of the big hopes for every city and every country in hosting the Olympic Games is really economic growth to attract capital, to create jobs. And what you can see here, that is not at all the case. In fact, most of the cities that hosted the Olympic Games experienced an economic shrinkage after the Games. And that's often because they allocated resources in not very productive uses. So they spend money on things that don't present an investment, but often cause additional costs, such as stadia, for example, that not only have to be built and invested in, but then afterwards also create maintenance costs. So you can see that in most of the cases, actually, the economic growth before the event was higher than the economic growth after the event. 예, 그렇군요. 물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So nice to meet you, everybody, and I'm happy to speak to you.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올림픽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국가 23곳을 조사해 보니까 개최국 대부분이 올림픽 개최 전까지는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다가 대회가 끝나면 경기가 빠른 속도로 침체되는 이른바 골짜기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뮬러 교수가 제시한 것처럼 올림픽 자체의 예산 초과도 문제지만 이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한 즉 흰 코끼리를 기르는 비용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스포츠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엔 세금을 낭비하는 수많은 애물단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해 주실 임승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2017년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지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계 10대 흰 코끼리를 선정한 건데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재밌는 건 북한도 있습니다. 31년이 지나도 준공을 하지 못한 평양의 류경 호텔이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어떤가요?
지난 4년간 국비를 포함해 무려 1조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으나 결국 1,900억의 적자만 남긴 영암 F1 대회, 그리고 3천억 원을 들어 개통했지만 1,000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해서 외신에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이란 불명예를 얻은 양양공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애물단지가 된 사업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12년 2조 7천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 인천에서 김포까지 100기를 통해 동부가 물류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목표 아래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됐다. 연간 3조억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6천여 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라뱃길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 종점인 김포항을 찾았다. 하지만 화물 통관을 담당해야 할 세관은 문을 닫고 먼지만 쌓여 있다. 완전 폐가 안 된 것 같은데. 화물선과 컨테이너로 북적여야 할 야적장에는 임시로 주차된 자동차들만 가득하다. 일시적으로 자동차 야적장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에 투입된 것에 비하면 거의 기능은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 아라뱃길의 첫 번째 관문인 인천항은 어떤 상태일까? 개통 7년이 지났지만 인천항 여객터미널은 유람선 운항을 중단한 상태로 상당수의 가게가 입주하지 않아 한산했다. 평상시 사람들 많이 와요? 손님 없어요. 몇 명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아예 없어요.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화물선이 얼마나 되는지 지켜봤지만 단 한 척의 화물선도 볼 수 없었다.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화물주라고 하면 시간과 돈이 결국엔 경쟁력이거든요. 그런데 18km를 배로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차로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또 하나, 거기에는 양쪽에서 싣고 내리는 시간이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경쟁력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예견됐던 상황이에요. 차로 30분에 불과한 거리를 배를 이용했을 때는 관문을 통과하는 시간 30분을 제하고도 4배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실제 아라뱃길을 이용해 김포터미널에서 하역한 화물량은 예상치의 1.2%에 불과했다. 컨테이너 화물도 운영 첫 해 단 3,000톤으로 아라뱃길의 물류 기능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국고 낭비를 했네요. 예, 2조 7천억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네.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 썼다. 애물단지가 된 아라뱃길. 문제는 수조 원의 건설비 외에도 해마다 유지 관리 비용으로 약 130억 원의 혈세를 더 써야 한다는 점이다. 관리비 130억에는 여기 이제 아라뱃길 관리 본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게 배가 드나드는 배는 없어도 관문을 정기적으로 열고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책임 규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을 질 사람들은 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가, 이런 애물단지가 더 이상은 대한민국에 나오지 않도록.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 월미도. 이곳에도 오래된 애물단지가 있다. 853억 원의 혈세가 들었지만 시범 운행 중에 사고가 나서 안전 문제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달려보지 못한 인천 월미 모노레일은 이곳의 대표적인 세금 먹는 흰 코끼리다. 초기 건설할 때 비용이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사이 들었고요. 금융 비용이 한 150억, 200억 정도, 한 1000억 정도가 금융 비용까지 드는 건데 한 번도 못 달렸죠. 예, 시범 운행을 하려고 시험 운행 과정에서 바퀴가 떨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단이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전 점검을 다시 한번 하니까 총체적인 부실이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면 사업 중단이 됐고.
이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을 재추진해 보려 했지만 결국 안전 문제로 객차마저 철거되고 말았다. 하지만 최근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5월 개통을 목표로 모노레일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300억 원을 들여 전면 철거하느니 차라리 180억 원을 투자해 재추진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사업비가 증가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기존에 투입됐던 예산도 이게 그대로 매몰되지 않도록 재활용할 수 있고 그거를 저희들이 운용해서 저희들이 흑자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은 10년 가까이 방치됐던 모노레일의 안전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업을 재개했을 때 밑빠진 물독이 되어 더 큰 애물단지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180억을 들여서 재개통했을 때 과연 이것이 성공할 거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나중에 운행을 할 때 결국 이거 운행 비용, 180억 개통 이후에 운행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세금이 더 들어갈지는 아무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 세금 먹는 하마, 혈세 먹는 하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게 다 우리 세금으로 만든 사업들입니다.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까 이런 말이 떠오르더군요. 당신 돈이면 이렇게 썼겠어? 정말 내 돈으로 생각했다면 과연 저렇게 쓸 수 있었을까? 당연히 안 그랬겠죠. 현재 아라뱃길을 살리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글쎄요, 해결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야말로 피 같은 내 돈을 낭비하는 혈세 낭비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런 세금 낭비 사업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 선심성의 공약, 졸속 추진, 검증 시스템 부재.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이후 공약을 실천한다며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도 하루 종일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그 관광지에 있는 기념관이나 시설을 보면서 한숨을 쉴 때가 많았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런 작고 흰 코끼리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검증 절차 같은 건 따로 없는 건가요? 물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도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란 간단하게 말해 이 사업에 돈을 쓰는 게 괜찮은지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뜻하는데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신규 사업은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규칙은 존재합니다. 바로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값이 1.0 이상 나와야 사업성이 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10,000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라뱃길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라뱃길 사업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라뱃길 사업은 지난 2003년 감사원 조사 결과 비용 편익 분석 값이 0.76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5년 뒤인 2008년도에는 두 번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모두 1.0을 넘겨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고무줄처럼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바뀌었던 건데요. 바로 여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의 허점이 있습니다. 국책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생각을 수렴하기보다는
전문가들끼리 결정을 하다 보니 수요 예측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이 평가하지만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심지어 아예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2009년 기획재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재해 예방 사업을 추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서 4대강 준설, 보호 건설 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일괄 면제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해가기 위해 편법을 쓴 건데요. 그 결과는 저도 여러분도 잘 아는 현재의 4대강입니다. 공사비만 무려 23조 원이 들어왔는데요. 모두 우리 바로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가와 국민 간의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애물단지 사업들은 또 있습니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 자금을 끌어다 만드는 도로, 철도, 터널 같은 이른바 민자 사업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개통 4년 반 만에 3,600억대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입니다. 탑승객이 예상치의 30%에도 못 미쳤다고 하니 완전히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파산까지 이른 셈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한 도시, 한 국가의 파산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 유바리시죠. 원래 부유한 탄광도시였던 유바리시는 폐광 이후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다 빚더미에 올랐고 급기야 2006년엔 파산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후 유바리시는 초등학교 6개를 하나로 통폐합한 것은 물론 도서관, 시민회관도 문을 닫는 초긴축 재정에 돌입해야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매년 260억 원에 달하는 빚을 갚아야 하는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남이 나라 이길까요?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008년 태백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문을 연 O2 리조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심각한 경영난으로 한때 태백시의 1년 예산의 버금가는 3천억 원대의 부채에 시달리다가 결국 헐값에 매각됐는데요. 자칫 태백시를 파산으로 몰고 갈 뻔한 사건이었죠. 국민들의 혈세 낭비는 물론 급기야 한 도시, 나라마저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흰 코끼리. 그렇다면 흰 코끼리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평소 토론을 통한 합의를 추구하는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 그들은 혈세 낭비는 물론 도시 파산까지 불러오는 흰 코끼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을까? CNDP. CNDP? CNDP. 프랑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사전에 시행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토론위원회를 개최해 치열한 논의 후 사업의 추진 여부와 방향을 결정한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도로, 철도, 경기장 등의 건설 때는 물론이고 규모가 작지만 국가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신청으로도 공공토론위원회가 열린다. 시민들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On recense les arguments et on demande ensuite au maître d'ouvrage
de dire pourquoi il retient tel argument ou pourquoi il ne le retient pas. Donc on offre aux citoyens une vraie garantie, nous, d'indépendance, de neutralité, d'objectivité, de prise en compte de son argument.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선출된 시민대표, 전문가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 국가기관이다. 토론회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The beginning to the end takes about 1 year. 1 year. Oh. Yeah, it's 4 months of debates, but the preparation is quite long. So the whole organization is about 1 year. Yes. 지금까지 총 94건의 사업이 공공토론회를 거쳤다. 그중 12건의 사업은 추진이 전면 보류됐고 3분의 2 이상의 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시행됐다. Le maître d'ouvrage nous a présenté plusieurs options et ça lui a permis de choisir entre ces différentes options. C'est le public lui-même qui a proposé une autre solution. Et le maître d'ouvrage va reprendre cette autre solution. Et c'est énorme parce que quand on pense 17 projets... 파리 주변을 급행철도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인 그랜드 파리 건설도 사전에 50회가 넘는 공공토론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 결과 큰 문제 없이 2024 파리 올림픽에 맞춰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Alors, il y a eu énormément de réunions publiques pour mener ce débat, pratiquement dans chaque territoire, chaque commune qui était concernée par le projet. Beaucoup d'échanges avec les citoyens à cette occasion-là, de répondre à leurs questions, à leurs préoccupations. Alors, il y a eu quelques adaptations avec l'ajout de gares, qui a été un point important. Quelques évolutions aussi sur les caractéristiques. On n'a pas...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에 시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이 애물단지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한다. C'est énormément de travail, effectivement, un débat public, mais je pense que c'est aussi un gain de temps assez considérable après. Et c'est à partir de tous ces éléments qu'une décision, in fine, est prise pour continuer le projet. Et donc des pertes de temps et donc des pertes d'argent aussi à cette occasion-là, et on n'en serait pas où on en est aujourd'hui. 예, 프랑스의 사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의해 어떤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토론을 통해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선진국들 역시 흰 코끼리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여름이면 40년 전통의 알메달렌이란 정치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각 정당, 정치인, 총리, 시민 누구나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이 스웨덴 총리에게 질문해도 놀랄 일이 아닌데요.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국가의 재정 상태를 재무장에 직접 발표하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Vi har ju sett idag att det har lagt sig en väldig dimma över nästan hela Visby. Det känns lite som att vi har en dimma över återhämtningen just nu.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번 연도 많이 실망하셨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가 이런 상황이라 저희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년엔 예산을 좀 더 잘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쓰임 내역을 세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그 밖에 캐나다의 공공협의제도와 뉴질랜드의 국민참여 절차 역시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민들이 쓰는 시설을 만드는데 단체장이 아닌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자는 겁니다. 주인은 시민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의 청운효자동에는 마을 계획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마을의 우선과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항상 재밌습니다. 저도 명색이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가인데 우리 청운효자동 마을에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었겠죠. 제가 뽑은 마을 의제 베스트 5는 이렇습니다. 저는 청운동에 아무래도 외국인, 내국인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광객 서비스나 보행료에 관심이 특히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주민들의 투표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떻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놀이공간을 만들어달라.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결정한 정책들은 시간은 더 걸릴지 몰라도 적어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은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 돈이 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인다고 믿음을 얻게 되겠죠. 그 신뢰들이 쌓일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커다란 자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흰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에 관련된 이야기 또 질문을 나눠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참여당 소속 이남녀입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는 그 공론화 위원회를 조성해가지고 어떤 그 공정한 그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한의 그 예비 단계 가장 현재로서 지켜지지 않는 집단이 어디이며 또 어떻게 해야 그 집단들이 지킬 수 있는지 이걸 그 두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메가 이벤트가 열려서 그 지역에서 공사가 막 벌어지면 그 실질적인 그 결실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게 지역 주민들한테 가기보다는 이제 건설회사 그리고 투기꾼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행사를 치르면서 지역 주민들은 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대회가 끝나고 나면 주머니에 건데기를 건지는 사람은 지역 주민들이기보다는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건설회사나 투기자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토목사업은 오히려 산업 마이너스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토목사업을 거대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 경제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를 망가뜨립니다. 23조 원이 어느 정도 대단한 금액이냐? 약 7조 원이면 요즘 한참 문제되고 있는 유치원 유아원 문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선정되고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공론화하자고, 우리가 이걸 토론해 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청원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국민청원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 화성에서 온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그 참여가 되게 되면은 그 말 그대로 지역 이기주기가 더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현재 먼저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어떻게 보완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지역 이기주의가 왜 나왔을까요? 그게 바로 그 지역의 불균형 발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욕심을 내게 되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 우선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균형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방 분권인데요. 그러면 지방 분권은 어떻게 그 현실화될 것이냐? 그것은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중앙 정부가 너무 틀어지고 있으니까
지방 정부는 항상 중앙의 눈치만 봐야 되고 중앙에 조르기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자꾸 황당한 이벤트들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지역 이기주의를 해결하는 방법도 그냥 그 국가의 균형 발전이 가장 우선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선 정치 박람회 사례를 감명 깊게 보았는데요. 저희 한국 사회에 정치 박람회 개최나 아니면 주민자치단체 회의 등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실행이 가능한지 가능성을 두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전 세계 최고의 의식 수준, 대학 진학자가 전 세계 최고의 진학률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저는 공론화는 당장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의식 전환, 바로 민주시민의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할 때 정치가들은 국민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못 바꾼다고 생각할 때는 정치가들은 국민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바꿀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정치가들이 국민을 무서워하고 흰 코끼리를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행정의 절차적인 요건만 갖추면 큰 사업이 아닙니다. 이상 없이 OECD 국가 중 행복지수 1위에 손꼽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덴마크인데요. 그런데 이곳 덴마크 국민들은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그토록 많이 내는데도 행복하다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신이 낸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인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 상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돈이, 우리의 혈세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제대로 쓰인다는 신뢰가 쌓일 때 흰 코끼리의 망령은 사라지고 우리 사회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